안녕하십니까. 충북개발공사 2026년도 기능연속성계획 재복구훈련 교육을 맡게 된 안전관리실 안기웅 차장이라고 합니다. 금해교육은 재난관리기본법 시행령 29조의 4 기능연속성 계획에 따른 부분이고요. 해안부는 기능연속성 계획 수립 지침에 교육 및 훈련에 대한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금해 재복구 훈련은 현재 7월 기준 폭우가 진행 중에 있고, 거기에 따른 피해가 발생할 때 거기에 어떻게 복구를 진행해야 되느냐가 이번 교육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목차로 들어가겠습니다. 전체적인 교육 목차를 들어가기에 앞서 금해 교육은 오프라인에서 교육을 녹화한 걸 유튜브에 게시할 예정으로, 교육을 수강하시는 분들께서는 그 유튜브 교육 답글란에 해당 부서, 직위, 성함, 그리고 수강 여부를 필히 남겨주셔서 향후 교육이 수강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 시간은 1시간이 좀 안 되게 해서 진행될 예정이고요. 저희가 집체 교육을 아닌 유튜브 교육을 하는 게 직원분들이 모여서 동일 시간에 교육을 듣는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업무 수행과 관련돼서, 그래서 일부러 유튜브를 통해서 편하신 시간에 교육을 들으실 수 있게 배려를 하는 부분이니까 각 부서 기능 연속성 계획 담당자분들께서는 부서원들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이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전체적인 교육 순서는 개요, 그리고 기능 연속성 계획, 그리고 요번에 시행하는 재복구 훈련, 이렇게 이제 3가지 항목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감염병 대비 훈련에서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아마 1년에 뭐 한두 번 교육받는 거기, 교육 및 훈련하시는 거라 이 용어나 이런 게 익숙치는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기능 연속성 계획은 아까 말씀드린 재난관리기본법 시행령 29조의 4에 따른 기능 연속성 계획을 재난관리 책임기관 충북개발공사 도산하개발공사가 됩니다. 그래서 수립해서 해야 되는 의무사항입니다. 의무사항이고, 이거를 저희가 이제 수립을 하고 매년 개정을 하고, 기능 연속성 계획 수립 지침상의 교육이나 훈련이나 개정 사항들을 관리해서 나중에 이제 그거를 보고를 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기능 연속성 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저희가 이제 기능 연속성 계획을 수립할 때 약어로 비즈니스 컨티뉴티 플래닝 해서 BCP라고 약자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화재 재난, 뭐 지진 재난, 폭우도 될 수가 있겠죠. 기타 재난으로 인해서 각 기관별로 핵심 업무들이 있어요. 핵심 업무가 중단이 돼서 마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위기 대응 체계를 구성하는 것을 기능 연속성 계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기능 연속성 계획은 있으면 여기 재경감 활동 관리 계획은 뭐냐, 체계는 뭐냐, 이거는 이제 국제규격 IS 22301 안에
이 재경감 활동 관리 체계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목적은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재난 발생으로 인한 핵심 업무 중단에서 전략을 세우고 거기에 대한 경감을 할 수 있는 계획 및 대응 사업 연속성 그리고 이제 복구 관련된 체계 등을 전체적인 것을 수립하고 관리한다라는 것을 재경감 활동 관리 체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 약자로 이제 BCMS 이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비즈니스 컨티뉴티 매니지먼트 시스템 이래가지고 BCMS 이렇게 쓰는데 요거는 이제 저희가 ISO 인증할 때 그 예전에는 이제 경영평가에 평가 가점으로도 인정이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거 외에도 지금 안전관리한 업무를 국제규격에 맞춰서 저희가 수행하고 있다라는 기준으로 이걸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경감 활동관리 체계가 여기 보시면은 PDCA라고 해가지고 아실 거예요. Plan, Do, Check, Act 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을 수립할 때는 단순히 담당 기관만 하는 게 아니라 기관 외에 이해 관계자들까지 해서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그 재경감 활동에 대한 운영 및 실행을 하고요. 진행된 걸 가지고 체크를 하는 거죠. 감시하고 검토하는.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재경감 활동에 대한 요구사항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개선을 하는 거죠. 액트. 유지관리하고 개선해서 다시 이제 이해관계자한테 내용이 전달되고 그 내용들이 정리돼서 PDCA의 순서대로 돌아간다. 이게 재경감 활동 관리 체계 BCMS의 기본적인 플로우 차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오늘 지금 이 교육을 하고 있는 7월 8일 기준으로 해서 이 일부 충북 지역에서는 그 호우주의보가 뜨고 일부 저희 사업구역 외에서는 호우경보가 일부 떴어요. 그래서 일단은 요 현재 풍수의 재난과 관련된 그 내용을 한번 동영상을 짧게 보시죠. 동시에 기승을 비와 더위가 동시에 이번 주가 그러니까 비와 더위가 동시에 기승을 부리는 극단적인 날씨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남해상에서 북상 중인 태풍이 또 변수가 될 수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북태평양 고기압을 일단 밀어 올리는 힘에 의해서 이번 주 좀 양극화되는 날씨가 예상이 되는데 이 남쪽 해상에서 북상하는 고우 태풍 바비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됩니다. 이 북쪽의 한기와 남쪽의 더운 공기 사이에서 태풍이 일단 이 펌프질을 한다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다만 이 태풍이 아직까지는 그야말로 변수가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위성 영상을 보시면 태풍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현재 가장 강한 단계인 초강력 태풍으로 발달한 상황입니다. 5등급이고요. 태풍의 위성 모습을 보시면 현재 지금 가운데 눈이 정확히 보일 정도로 이렇게 강하게 발달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쪽으로 현재 바로 직접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은 현재 낮지만 이번 주말쯤 중국 남부 쪽으로 더 북상할 걸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 북상 과정에서 태풍의 막대한 그 수증기가 우리나라 쪽으로
공급이 될 걸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비와 더위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 북태평양 고기압이 일시적으로 위로 밀어 올려지게 되면 이번 주 남부지방에 있는 더위가 또 중부지방에는 말씀드린 대로 이 정체전선으로 인한 강수가 나타날 가능성이 현재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 태풍이 약화한 뒤에는 기압비가 또 재배치되기 때문에 들어 올려졌던 고기압이 수축하면서 중부지방의 정체전선이 다시 남부지방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중부지방의 경우는 이 정체전선이 수도권에 걸리느냐 또 충청도에 걸리느냐도 또 관찰이 이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알 수 없는 날씨 양상인데요. 가방에 우산을 꼭 하나 가지고 다니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뉴스에서도 보셨다시피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아열대 기후로 바뀌고 있는 과정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전처럼 장마라는 기간 동안 쭉 내리는 게 아니라 폭우가 불규칙적으로 집중해서 내리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지역적으로 아주 국한돼서 이제 폭우가 내리는 경우도 있고, 어디는 오늘만 하더라도 오전에는 이제 폭염주의보가 내렸어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이제 폭염주의보가 있는 지역도 있고 호우주의보가 같이 있는 지역도 있고, 오후 들어와서는 이제 폭염주의보가 없어지면서 호우특보가 일부 발생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그 기상에 대한 변화가 앞으로는 더 심해지겠죠. 거기에 따른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거기에서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저희 개발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특히나 이제 안전관리에 대해서 더 신중을 기해야 될 거라고 판단합니다. 이거는 이제 이전에 충북에서 진행했던 이제 오송역 지하차도 참사 관련된 뉴스인데요. 우리가 재난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처벌의 위치에 처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경각심을 갖고자 하는 부분에서 뉴스를 잠깐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명이 숨진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책임자 처벌을 놓고 아직도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유가족 측이 김영환 충북도지사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반발해 항고장을 제출했지만 해를 넘기는 상황에도 재수사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지난 2023년 7월 충북 청주 군평이 지하차도가 침수되면서 14명이 숨진 오송 지하차도 참사. 검찰은 이범석 청주시장과 이상래 전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장 등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지만 김영환 충청북도지사는 통제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편성하는 등 의무를 이행했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이에 참사 유가족들은 불기소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난 2월 대전고등검찰청에 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도로에 대한 책임도 충청북 때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그 부분에 가장 큰 책임자가 이제 도지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항고를 지자체에서 수행한 공사에서 그로 인한 재난으로 인한 희생자의 그 피해에 대한 조치 의무를 제대로 처하지 않았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항고를 한 거죠. 새 정부 출범 이후 진행된 국회 국정조사에서 김 지사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결과보고서가 채택됐고, 국회에 출석한 당시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다고 하면서 재수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도 했습니다. 입장에서 저도 항고장을 읽어봤는데 사실 뭐 이해가 안 가는 부분, 유가족 입장에서는 조금 궁금해하거나 이 부분 도대체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저도 좀 보이긴 했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항고장에서 볼 것인지 다시 한번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하지만 유족 측이 항고장을 제출한 지 10개월이 지났고 해마저 넘길 수 있는 상황에도 좀처럼 재수사 여부는 나지 않고 있습니다. 중대시민자해 혐의가 적용된 첫 사건인 만큼 검찰 측은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유족들에게 고소된 기관장 가운데 불기소 처분을 받은 건 김영환 지사가 유일한 상황. 앞서 해당 혐의로 기소된 이범석 시장과 이상래 전 행복청장에 대한 재판은 내년 2월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앞서 뉴스 보신 것과 같이 지금 저희 개발공사의 안전 업무, 중대재해처벌법이 이제 진행이 되면서 안전 관련 업무들은 많이 늘어났고 현장에서는 안전 관련 업무들이 많아서 일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지금같이 이제 사고가 발생되면 거기에 따른 행정사항들을 이전에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했던 보여주기식의 행정사항이라고 판단했던 것들을 이행을 했냐, 그렇지 않았냐에 따라서 여기 보면은 이제 처벌 수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교육을 들으시는 분들께서는 그냥 보여주기식 행정사항이라고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행정사항을 함으로써 사고가 발생됐을 때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보호장구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각각의 절차들을 이행을 하셔야 됩니다. 실제 이게 재해가 발생됐는데 이전에 예를 들어서 폭우가 발생됐더라도 호의 주의보에 따라서 이제 상황 판단회의를 하고 상황 판단회의에 따른 비상근무조를 짜고 비상근무 안에서 보고를 받고 보고에 따라 가지고 이제 재해가 발생되는 중대 재해에 따른 보고 대상들이 있어요. 그 보고를 했냐 안 했냐, 거기서 인적 피해가 발생되었냐, 그런 행위들을 꼭 발생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수행을 해놓고 그 데이터들을 쌓아놓고 있어야지 나중에 이제 이런 재해가 발생됐을 때 매뉴얼에 있는데 당신 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했을 때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여드린 내용입니다. 요거는 재해경감활동계획 이제 올 4월에 저희 안전관리실에서 진행된 재해경감활동계획 기능연속성 계획이 포함된 내용이고요. 이 기능연속성 계획을 왜 하냐, 목적이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각각의 이제 재난에 따른 기관의 핵심 기능을 피해도 최소화하고 그 피해에 대한 복구도 최대한 빨리 하기 위해서 이런 절차를 마련하는 겁니다. 이 절차에 대해서는 이제 핵심 기능에 대한 식별도 하고 소요 자원도 분석하고 또 거기에 따른 연속성에 대한 절차도 마련하고요. 그리고 이거를 계속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교육이나 훈련을 통해 가지고 이제 실효성 있게 관리하는 것, 이게 이제 요 재해경감 활동 계획의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 왜 하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재난관리기본법 25조의 4회에 저희 충북개발공사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에 재난 예방 조치에 대한 의무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의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29조의 4에는 기능 연속성 계획에 수립을 해야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리고 기능 연속성 계획 수립 지침 행정안전부에서는 이 계획에 대한
세부 내용들을 담고 있고요. 그래서 요 세부 내용 안에는 이제 사전 계획을 수립한다든가 비상 대응을 하고 이제 개선 및 유지 관리를 해서 환류하는 이런 내용들을 이제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사전 계획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이제 핵심 기능, 뭐 소요 자원, 이 연속성 전략, 뭐 조직 구성이 해당되고 비상 대응은 이제 이 조직이 있어야 되겠죠. 비상 조직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기능 연속성을 실행하고 끝났으면 이제 업무 복귀하는 그런 내용의 이제 비상 대응. 이제 개선 및 유지 관리는 이제 실제 우리 직원들 대상으로 지금처럼 교육을 하고 평가를 하고 그리고 교육하고 훈련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평가를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환류에서는 이제 그 결과에 따른 이제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해서 관리하는 이런 모든 내용들이 요 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거하고 이건 말씀드린 대로 이제 기능 연속성 계획인데 요거보다 한 단계 위에 있는 게 이제 재경감 활동 계획이에요. 이제 재경감 활동 계획은 여기에서 이제 재경감 활동 절차라고 해가지고 뭐 리스크도 평가하고 업무 영향도 분석하고 그런 내용들이 또 있습니다. 좀 그런 내용들이 조금 포괄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기능 연속성 계획 수립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고요. 사전 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이제 재해가 발생되면 비상 대응하고, 이제 그 결과에 따라서 개선 유지하고 나중에 환류하는, 크게 이제 크게 보면 환류를 제어한 3단계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전 계획은 제일 먼저 할 게 이제 핵심 기능을 선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관의 개발 공사의 목표를 설정한 후에 거기에 필요한 핵심 기능을 선정하는 걸 이제 핵심 기능 선정이라고 하고, 두 번째는 이제 위험 요소 분석인데, 그 위험 요소를 분석하는 걸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수준을 이것까지는 위험 요소로 인정하겠다. 그 수준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 앞서 설명했던 핵심 기능하고 관계를 또 분석하고요. 이게 이제 위험 요소 분석. 그 다음이 이제 소요 자원 산정인데, 핵심 기능의 연속성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인력도 소요 자원이고요. 뭐 업무 장소, 뭐 장비 및 설비 이런 것들이 이제 소요 자원들인데, 업무 공간 이런 핵심 기능을 연속성을 위해서 필요한 소요 자원들을 산정하는 것.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한 게 이제 연속성 전략 수립입니다. 그래서 인력이라든가 앞서 말씀드린 대체 인원, 뭐 장비 이런 것들을 다 해서 연속성이 확보될 수 있게끔 전략을 수립하고, 그리고 요 사전 계획 수립의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비상 조직을 구성하는데, 비상 조직이라 함은 비상시의 의사결정, 상황 통제 등을 위한 비상 조직을 사전에 구성해서 관리를 하겠다는 얘기죠. 요게 이제 사전 계획이고요. 요 사전 계획이 우리가 수립된 상태에서 재난이 발생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기준으로 비상 대응을 진행합니다. 비상 대응에는 기능 연속성을 실행할 조건이냐 아니냐를 판단하겠죠. 그래서 실제 재난이 닥쳤을 때 인적 피해, 사람이 다쳤나, 아니면 물적 피해 상황들을 파악을 해가지고 이 기능 연속성 계획을 실행할 건지를 결정을 합니다. 이게 기능 연속성 실행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실행하기로 결정이 되면 비상 조직을 가동하는데, 핵심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이 주체가 돼서 업무를 수행하는 비상 조직이 가동되고, 이렇게 다 끝나면은 이제 평상시 업무 복귀를 위해서 업무 환경이 훼손되거나 뭐 그러면은 업무 환경을 복구를 할 수 있는 환경들이 다 뭐 예를 들어서 지진으로 인해서 본사가
건물이 붕괴됐다. 그러면은 대체 업무 공간들이 확보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의 업무 환경들이 복구 사항이 이루어지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복귀를 결정하는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 이제 비상 대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개선 및 유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개선 및 유지는 교육, 지금 같은 교육, 그리고 요거 이후에 진행된 재복구 훈련, 이런 교육 및 훈련에 대한 것이 이제 핵심 기능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피해 상황을 가정을 해서 훈련을 실시하는 교육 및 훈련이고, 이 평가는 뭐냐면은 이 계획이 실효성 있게 진행이 됐냐에 따라서 자체 평가를 하고, 요 교육 및 훈련을 통해서 평가를 하고, 마지막에는 이제 그 평가 결과에 따른 시정 사항들이 발생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른 조치 계획을 마련하고 개선하는 것으로 요 기능 연속성 계획이 수립이 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각 전체적인 기능 연속성 계획 외에 각 부서는 사업 연속성 확보 및 복구 계획을 수립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총무부서가 이제 인사총무처지 않습니까? 처에서 안전관리실의 기준으로 해서 이제 작성을 하신 건데, 이게 4월에 작성을 한 거예요. 이 부서에서 사업 연속성 확보 및 복구 계획을 수립한 목적이 뭐냐면, 부서 내 핵심 기능 업무를 부서가 세운 복구 목표 시간 내에 다시 업무를 재개하는 걸 기준으로 이렇게 사업 연속성 확보 및 복구 계획을 수립하신 거예요. 이거 왜 하냐? 여기 표에 보시면 세로축은 운영 수준이고 가로축은 시간입니다. 이 사고가 없었을 때는 운영 수준이 일정하게 유지가 됐다가 사고가 발생되면 운영 수준이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이게 사고 당시에 기능 연속성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을 때 이제 파란 선으로 보시면 되고요. 운영 수준이 한동안 계속 진행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정상적인 운영 수준으로 끌어올리겠죠. 근데 이 사업 연속성 확보 및 복구 계획을 하면 사고 당시 운영 수준을 핵심 업무를 유지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운영 수준이 이만큼 완화가 되는 겁니다. 이 밑에까지 떨어지지 않고. 그리고 이 복구에 대한 계획이 다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 수준도 이전보다 이만큼 앞당겨서 시간이 단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대 효과를 확보하기 위해서 진행된다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 비상시 핵심 기능 수행하기 위한 그 체제 구축에 꼭 필요한 그 요소들이에요. 사람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죠? 필수 인력. 그 사람들이 일해야 될 공간이 있어야 되는 대체 업무 공간. 그 사람들이 뭘 가지고 할 도구들, 장비 및 설비 확보해야 되고, 그것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요즘에는 이제 인터넷, 전기, 수도, 편의 시설 등등 업무 환경과 관련된 이런 것들이 같이 이루어져야지 체제가 구축이 됩니다. 그러니까 필수 인력은 핵심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이 이제 검토가 되고요. 그래서 그 인력이 돼 있으면은 그 대상 명부도 누구다 해가지고 작성이 되고, 그리고 대체 인력에 대한 것도 같이 작성이 돼요. 그리고 비상 연락망은 한꺼번에 그때 이제 같이 기록이 되고, 그리고 비상 소집 시스템까지 구축하는 거를 필수 인력 확보라고 봅니다. 이따가 저희가 수립한 내용 내에서 다시 설명을 드릴 부분이고요. 대체 업무 공간은 핵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업무 공간이 상실된 걸 기준으로 이제 그 대체 업무 공간을 확보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때는 뭐냐면 현재 사용되는, 그러니까
현 사용 건물이 전체가 전소되거나 기능을 상실되거나 붕괴된 게 아니라면 이제 유휴 공간, 쓰지 않는 공간을 활용하는 방법도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 개발공사 같은 경우에는 인근 가까운 사업소를 활용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옆에 도청도 있으니까 인근에 이제 관공서의 업무 공간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대처 업무 공간 외에도 이 확보가 이제 미리 그 공간을 쓸 수 있게끔 얘기한다면 실제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게 대체되는 환경들을 조성하면 시간이 걸려요. 그러면 그걸 할 때까지는 어떻게 하냐? 재택근무 체계를 구축해서 그 이전에는 업무를 그래도 연속성 있게 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그래서 요거까지를 이제 대체 업무 공간 확보의 내용이라고 보시고, 대체 설비 장비의 확보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건 뭐냐면 핵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 장비가 상실되는 걸 고려해서 대체를 할 수 있는 여유분에 대한 장비를 확보하는 거. 그리고 또 그 원 장비가 훼손되거나 했을 때 중단된 장비를 즉각적으로 복구를 할 수 있게끔 계획을 수립해서 관리하는 거. 요거까지를 이제 대체 장비 및 설비 확보의 내용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건 업무 환경 조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 다 아시겠지만 PC나 책상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프린터, 복사기 등 업무 환경과 관련된 거. 그리고 이제 생활용 뭐 물, 급수, 뭐 용수 관련된 부분. 또 이제 이 대체 장비 중에 이제 PC 등을 사용하려면 전기 일단 들어야 되고, 인터넷 가야 돼야 되고, 전자결제 시스템 관련된 그 시스템 운영도 돼야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한 게 모두 업무 환경 조성 안에 들어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 연속성 계획이 앞서 전체적인 요소에 대한 걸 말씀드렸다면, 이번에는 그러면 핵심 기능 하는데 핵심 기능은 뭐냐? 비상시 핵심 기능이 세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평상시의 핵심 기능이 있고, 하나는 관리 업무에 대한 부분, 하나는 대응 업무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평상시의 핵심 업무를 뭘로 보시냐면은, 내가 하는 업무가 중단됐을 때 사회적인 파급 효과가 큰 것들을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재예방이나 복구나 그런 부분, 뭐 지자체 같은 경우는 주민 행정 사항이 마비가 된다거나 그런 것들이 되겠죠. 그리고 앞서 말한 관리 업무는 뭐냐면 비상시 핵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관리면은 이제 청사에 대한 관리, 시설에 대한 관리가 되겠고, 이 시설 외에도 이제 그 기반 시설이 있겠죠. 전력이라든가 인터넷이라든가 정보통신, 전자결제 시스템과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구축에 대한 관리도 이것도 이제 이건 관리 업무에 대한 핵심 기능. 그리고 응급 업무, 대응 업무에 대한 핵심 기능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위기관리 매뉴얼상에 있는 긴급 재난 대응 업무가 여기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이거 외에도 위기 매뉴얼에는 없지만 우선순위로 해야 하는 업무들, 그런 것도 이제 응급 업무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먼저 평상시 업무에 대한 핵심 기능의 식별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 개발공사에서는 이제 개발공사 기관의 목표를 설정을 하면 이 목표에 따른 해당 부서는 각 부서별 업무에 따라서 이제 그 기능을 분석해요. 그래서 기능이 여기 말씀드린 대로
사회적인 파급 효과나 관리상이나 재난 관련된 업무들에 해당하면은 이제 핵심 기능이라고 보고 거기에 대해서 핵심 기능을 최종 선정하는 이게 이제 평상시 핵심 기능 선별이고요. 관리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과 요에서 이제 관리에 대한 부분이 이제 뭐 청사 관리라든가 시설 관리에 대한 부분이 중점적으로 대응 업무는 재난 상황에 대한 부분이 이제 대응 업무가 주가 돼서 식별을 하면 되겠죠.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보통은 이제 이 핵심 기능은 너무 그 각각의 핵심 기능이 많다고 좋은 게 아니라 필수적인 핵심 기능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20개 이내로 10개에서 20개 사이로 해서 핵심 기능을 관리하는 게 시설 관리에 용이합니다. 그러면 이제 소요 자원 분석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리는데 저희 개발공사에서 앞서 말씀드린 그 공사에 대한 목표에 맞게끔 핵심 업무에 대한 위험 요소를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인력이 상실됐을 경우, 뭐 사고라든가 재해로 인해서 핵심 인력들이 상실된 경우, 그리고 청사 시스템, 이 청사를 와서 이제 업무를 했는데 그런 업무를 볼 수 없게끔 이용에 곤란한 경우, 그리고 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시스템들이 다 마비가 되어 있어서 업무를 못 보는 그런 위험 요소들을 분석하는 게 이제 소요자원 분석의 첫 번째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 위험 요소가 분석이 됐으면 거기에 따라서 이 핵심 기능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소요 자원들을 산정을 합니다. 그 소요 자원들에는 이제 인력이라든가 장소라든가 장비, 설비, 업무 환경, 뭐 차량, 소모품, 뭐 그런 것들이 될 거예요. 공급업체 협력 사항들, 그런 것들에 대한 소요 자원들이 산정이 되고 이게 위험 요소도 분석되고 핵심 기능에 대한 소요 자원도 됐으면은 이 소요 자원에 대한 현황표를 작성을 해서 관리를 합니다. 이건 그 내용의 사례를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여기 재복구와 관련된 그 지원부서, 총무부서가 이제 핵심 부서가 되겠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핵심 기능은 인사관리 및 통합 전산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정의하고 있어요. 이건 이제 인사총무처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핵심 업무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모든 업무가 이제 전자결제 시스템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통합 전산 시스템에 대한 장비 설비 관련 업무가 핵심 업무가 되고 있고, 비상시에 인력을 어떻게 배치하느냐, 배치하는 사안, 그리고 근무에 대한 장소, 사옥이라든가 뭐 근무에 대한 장소는 이제 재택근무도 같이 포함됩니다. 이런 거기에 대한 업무, 그리고 업무를 위한 핵심 업무를 위한 소모품이라든가 협력업체에 대한 관리, 이런 거를 이제 핵심 업무로 보고, 이 RTO라고 해가지고 핵심 업무 복귀에 대한 목표 시간이 있어요. 복구 목표 시간이라고 해서 이거는 해당 부서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인사총무처 같은 경우는 3시간을 부여를 하고 3시간 내에 업무를 복구한다는 얘기죠. 이런 핵심 업무를. 그러면 이 핵심 업무를 복구하기 위해서 어떠한 소요 자원이 필요하냐를 검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인력에 대한 부분이 통합 전산 시스템에 필요하다. 정보에 대한 것도 필요하고, ICT 프로그램 시스템에 대한 것도 필요하고, 장비, 장소, 이제 공급 차량에 대한 것까지는 핵심 업무와 관련돼서 필요하다고 이렇게 현황표를 작성하고 관리를 하는 부분에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핵심 기능에서 소요 자원에 대한 부분이고, 그럼 앞서 인력에 대한 부분은 또 어떻게 관리를 하냐? 핵심 기능이 앞서 설정이 되면은 그 핵심 기능 필수 인원 외에 대체 인력까지 2순위까지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지정이 먼저고, 그리고 그 지정이 되면 그 대상을 비상 연락망을 구축을 하고, 그래서 이 구축된 걸 기준으로 해서 인력 지원 체계가 구축되고, 그 구축된 걸로 비상소지 시스템에까지 반영되는, 이게 이제 인력 확보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인사총무처 같은 경우에는 필수 인력을 이제 정당당자로 해서 2명을 했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정을 하고 비상 연락망까지 구축을 하고, 대체 인력도 1순위 외에, 이거 밑에 또 있는데 1순위 외에 2순위까지 지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 외에도 이제 상세시의 확보 방안은 부서 내에서 이후 필수 인력의 대책 외에도 가능한 사람으로 대행을 하겠다. 그리고 이제 지원 요청에 대한 부분도 따로 명시를 해서 인력 확보에 대한 부분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대체 업무 공간에 대한 부분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핵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업무 공간을 마련하는데, 이게 이제 그 업무 공간이 즉시 적기에 마련되지 않을 경우에는 재택근무 업무 시스템을 통해서 재택근무를 가동하는 것까지 검토가 같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때는 그 인사총무처의 전산 담당자가 재택근무 관련된 시스템 지원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지원 체계가 사전에 구축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는 이제 그 대체 업무 공간으로, 그러니까 제 사항마다 다를 수가 있겠지만 이전에 대한 계획까지도 다 수립이 돼야 돼요. 이전 계획이 수립되고 요거에 대해서 최종 결정하는, 요게 이제 대체 업무 공간에 대한 내용인데, 요거 저희 이제 인사총무처 같은 경우에는 수립한 걸 사례로 해서 설명을 다시 드리면, 맨 먼저 이제 근무 장소에 대한 거를 명시를 합니다. 뭐 3층 사무실이 되겠고요. 그래서 재택근무가 수행되는 업무인지, 그래서 원격 근무 가능 여부를 가능으로 표시를 하고, 그리고 대체 장소에 대해서 그 현재 사무실 쓰는, 그러니까 해당 부서의 사무실이 불가할 때 하고 건물 자체가 사용이 불가할 때에 따른 대체 장소를 구분해서 명기를 했죠. 그래서 하나는 인근 관공서를 사례로 들었고, 또 하나는 저희 본사와 가까운 사업소를 대체 장소로 지정을 했습니다. 이거 외에도 지원 요청 담당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추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체 업무 공간은 수립한다 보시면 되고요. 다음은 이제 대체 장비 및 설비 확보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핵심 부서에서 핵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대체 장비 및 설비가 뭔지 확보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게 확보가 안 될 경우에 긴급 수리 계획도 같이 수립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대체 장비 설비 현황은 뭔지, 아니면 이제 긴급 수리 계획을 먼저 해서 최종 검토까지 하는 것으로 이제 대체 장비 및 설비 확보에 대한 분석을 한다고 보시고, 요 밑에 있는 거는 이제 인사총무처 지원부서에서 수립한 이제 대체 장비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필수 장비 및 설비에 해당하는 건 뭐냐? 통합 전산 시스템에 대한 하드웨어가 이제 되겠고, 설치 및 보관 위치는 어디냐? 뭐 상황실 내, 상실 시에 확보 방안은 무엇이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 전산 시스템이니까 보통 이 저장된 데이터가 가장 데이터에 대한 손실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서버실 내 확보된 데이터를
하드웨어로 자동 복구를 수행하는 확보 방안을 수립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지원 요청에 대한 건데, 지원 요청은 해당 부서의 전산 담당자가 한 명 있고요. 이 외에 이 시스템을 관리하는 위탁 업체의 담당자를 한 명을 이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대체 장비 및 설비 확보에 대한 내용으로 분석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되고요. 다음은 이렇게 이제 각 요소별 구성에 대한 게 끝났다고 하면은 이 비상 조직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비상 조직은 총괄 지휘반 외에 4개의 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 지휘반은 이제 사장님, 안전 책임관이 주가 돼서 기능 연속성 계획을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그리고 지원에 대한 사항을 검토하고 하는 것이 이제 총괄 지휘반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모니터링 팀은 이 기능 연속성을 총괄하는 부서, 안전관리실이 되겠죠. 그래서 이 위기 상황에 대한 것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추진 상황 및 현황들을 관리합니다. 그래서 모니터링 팀의 업무를 설명드렸고, 나머지 인력, 업무 공간, 업무 환경팀 이렇게 3가지 있는데, 요거는 다 이제 지원 관련된 업무로 인사총무처가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인력팀의 이제 내용을 보면은 필수적인 인력을 소집하고, 또 거기에 따른 그게 상실된 대체 인력을 준비하고, 이제 또 그 인원들을 집합하는 그런 것들을 업무를 담당하고요. 그 안에서 또 이제 업무 공간 팀이 이제 나눠지면, 업무 공간 팀은 대체 업무 공간이 계획은 있는데 실제로 그게 사용 가능한지 안 한지, 뭐가 어떠한 지체사항들이 있는지, 지체사항이라든가 이런 게 뭐 재택근무를 바로 시행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 입주해서 업무를 볼 수 있게끔 또 지원하는 것들, 이런 게 이제 업무 공간 팀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업무 환경팀은 인력이라든가 업무 공간 이런 것들이 확보돼서 실제 일을 할 수 있는 나머지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업무용품, PC, 복사기, 뭐 팩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따른 기반 시설인 전기, 통신, 인터넷, 뭐 시스템 등에 대한 업무 수행에 따른 기반 시설을 정비해주고 지원해주는 거를 업무 환경 팀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괄 지휘반 외에 4개 반으로 구성돼서 운영하고 있다. 여기 이 지금 재복구 훈련인데, 그럼 재대한 거는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크게 한 6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지금 현재는 가장 위험한 게 이제 풍수해가 되겠죠. 그래서 집중호우라든가 태풍이라든가 이걸로 인해서 그냥 재선포가 아니라 우리가 기관에서 규정한 핵심 업무가 7일 이상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할 때 재해를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통이 마비가 돼서 핵심 업무가 아예 안 돼, 또는 이제 근무 장소로 올 수가 없어서 안 돼, 이런 경우에 이제 풍수의 제한으로 인한 재해 선포 BCP 기능 연속성 계획을 가동하는 상황이 되고요. 풍수해가 원인이 말고 지진 같은 경우에도 지진으로 인해서 건물이 붕괴되고 도로가 파괴돼서, 건물이 파괴됐으니까 업무를 보지 못하고, 도로가 파괴됐으니까 진입이나 이게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접근도 제한되고 이랬을 때 이제 재선포가 되는 거예요. 화재 같은 경우는 이제 해당 건물이 소실되고 인프라 같은 경우도 다 소실되면서 기능이 마비가 되는 그랬을 때 이제 재선포가 되고 감염병은 이전 교육해서 다 아실 거라고 봅니다. 일부가 아니라 핵심 업무 기능 부서들에서 집단 감염이 확산되고 질병관리청에서 봉쇄를 요하는 질병들이 있어요. 그런 질병들로 인해서 봉쇄가 돼서 단시간에 업무 재개가 불가능할 경우 그럴 때 이제 재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테러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요즘 이제 뭐 해외 사례는 뭐 더 그렇고 국내에도 테러 관련된 신고가 꾸준히 있고요. 그래서 이 해당 근무 장소를 점거하거나 뭐 폭발물이 설치되어 있어서 그거를 폐쇄한다든가 그런 것들로 인한 업무 재개가 불가능한 사항이 발생됐을 때에 재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기타 재난으로 인한 업무가 7일 이상 발생됐을 때 이거 외에도 이런 유형으로 해서 재선포 기능 연속성 계획을 가동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비상 대응 계획인데 그 실제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세부 사항으로 한번 보시면 먼저 재난이 발생됩니다. 재난이 발생되면 비상 대응 계획을 이 진행이 돼요. 그래서 이 비상 상황인지 아닌지 그거를 파악하기 위해서 비상 연락 재난 발생에 대해서 비상 연락망을 통해서 모니터링하고 해당 사항 결과에 대한 게 있으면 상황을 전파하는 비상 인지 단계.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초등 대응이 필요하다. 그러면 초등 대응 및 인명을 대피를 하고 그리고 그 인명을 집합 장소에 지정된 집합 장소에 집결시키고요. 그리고 피해 현황을 파악하는 초등 대응 및 피해 평가에 대한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상황 판단을 합니다. 상황 판단을 뭘 하냐? 이 발생한 재난이 재선포를 할 정도의 재난이냐 아니냐를 재선포 여부를 판단을 해서 재선포할 사항은 아니다. 7일 이상의 뭐 중단이 필요한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그러면은 평상시에 비상대응 조직을 통해서 자체 대응을 합니다. 그래서 복구나 이런 거를 그래서 원래 업무 수준으로 확보를 하고 아니다. 이게 7일 이상의 중단이 되는 재선포 및 기능 연속성 계획을 가동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BCMS 재난 안전관리 체계까지 기능 연속성 계획이라도 보셔도 돼요. 그래서 이 기능 연속성 계획이 이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BCP 기능 연속성 계획이 가동되면서 상황을 전파를 하고 그 전파에 따라서 제일 첫 번째가 이제 대체 업무 공간으로 이동을 하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항은 이전에 설명드렸고 그리고 그 대체 업무 공간에서 업무를 하다가 상황이 종료가 된다 싶으면 이제 업무 복구 계획을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업무 복구 계획 내에는 업무 복구를 위한 준비, 이관 문서, 생성된 중에 파기를 해야 될 것도 있고 가져가야 될 것도 있고 그래서 복구 업무를 실행하고 그리고 복귀 계획이 수립되면 이제 최종 복귀를 해서 상황이 종료되는 요게 이제 BCMS에 대한 가동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사업 연속성 계획에 따른 핵심 업무를 핵심 기능을 크게 저희 공사에서는 4가지로 잡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모든 업무들이 이제 전산 시스템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통합 전산 시스템 운영, 거기에 따라 각각의 또 인원이라든가 거기서 인사관리 시스템 운영을 핵심 기능으로 해서 핵심 업무는 시스템 장비 관리, 뭐 인력에 대한 배치 및 관리 업무로 복구 시간을 3시간으로 잡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 외에 핵심 업무는 이제 계약 및 지출, 이 사회적인 파급 효과가 큰 대가의 지급 업무를 이제 재경 계약서에서 핵심 업무로 잡고 있고, 복구까지는 6시간을 부여하고, 재난 안전관리 같은 경우에는 안전관리실에서 재난 대응 업무에 대한 보고나 대응까지를 5시간 내에 진행하는 걸로 잡고 있습니다. 공사 및 용역 관리 이 핵심 기능에 대한 감독 업무는 사업부서인 단지개발처, 건축, 균형, 뭐 오송사업단 등에서 복구 기간을 5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핵심 업무에 대한 지원 요소는 공통적인 소유자는 시스템, ICT 시스템, 인력, 정보 데이터, 그리고 근무에 대한 장소, 협력, 공급업체가 해당이 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설명드릴 게 남았는데, 이게 이제 재복구 모의 훈련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다행히 오늘 비가 잦아들어서 피해가 없었으면 하는데, 향후에 언제라도 재난 피해로 인해서 자연재해로 인해서 피해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고자 재복구 훈련을 하는 겁니다. 상황을 가정해서. 그래서 아까 앞서 말씀드린 핵심 업무 중에 소유자 중에 기본이 되는 ICT 시스템이 재난으로 인해서 손상됐다고 가정을 하고, 전자결제 시스템이 모든 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보고사항들도 전자결제 시스템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왔다고 가정을 하고, 여기에 대한 훈련을 통해 대응 능력을 점검해보자 하는 게 이 훈련에 대한 목적입니다. 훈련 조직 체계를 설명드립니다. 훈련 조직 체계는 총괄 관리는 안전관리실 재난 담당자, 제가 세부 사항이나 복구 훈련 사항들은 점검을 할 겁니다. 그리고 업무 환경팀의 전산 담당자는 이 시스템, ICT 시스템, 전자결제 시스템에 대한 피해 상황을 점검하는 것. 첫 번째는 자체 점검이 있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협력 업체를 통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협력 업체에 대한 점검은 점검 결과를 그냥 받고 전달하는 게 아니라 이행 여부나 점검이 제대로 있는지를 담당자가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최종 시스템이 복구가 되고 하는 것까지 이제 주요 업무였고, 이 전자결제 시스템이 중지가 되는 것을 가정하기 때문에 시스템이 만약에 중단됐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개별로 공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인터넷이 아닌 다른 수단으로 중지에 대한 부분을 게재를 해야겠죠. 요거에 대한 거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를 볼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안전관리실 및 인사총무처를 제외한 나머지 부서는 실제 업무 수행과 관련돼서 재난이 일어난 상황이지 않습니까? 재난이 일어난 상황에서 각각의 부서는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보고를 합니다. 전자결제 시스템이 아닌 상태로 보고하기 때문에 그거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갖다가 확인할 겁니다. 자, 재난 피해 상황은 저희가 이제 재복구 훈련 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공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풍수의 재난으로 인한 전자결제 시스템에 대한 훈련이 예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중지가 돼요. 그러면 자연재해 각 부서별 기능 연속성 담당자들은 이 재난으로 인한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보고합니다. 이 인사총무처의 전산 담당자 같은 경우에는 이 훈련에 대한 목적 자체가 재난 전산실이 풍수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됐다는 걸 전제로 하기 때문에 각각의 부서는 피해 상황을 예상되는 가장 확률이 높은 피해 상황을 가정을 해서 발생됐다고 간주하고 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종 안전관리실은 각각의 부서로부터 온 피해 상황들을 취합해서 보고를 하는, 이게 이제 재해 관련된 피해 상황에 대한 확인을 하는 훈련 내용이고요. 이 재난의 안전관리 기본법상에 보면 재해 발생 상황 보고에 대한 양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 양식은 이제 뭐 사업명 아니면 시설명이 되겠죠. 그래서 비가 언제 어떻게 얼마나 왔는지, 재해 원인이 뭐고, 그리고 재해가 어디에서 언제 어떻게 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고, 그리고 향후 계획은, 조치 계획은 뭔지, 그래서 재해 발생해서 누가 언제,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인적 피해가 있는지 여기까지 해서 이게 재해 발생 상황 보고의 기본인 법적 양식입니다. 우측에 보시면은 이제 보고 방법이 전화 및 서면이에요. 신속함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난을 발생했을 때 재난 발생이 되면 그 즉시 보고해야 되고, 이 인명 피해나 그 주요 재난 발생 시에는 가장 빠른 방법으로 보고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상황 보고서상의 이런 육하 원칙의 내용에 의해서 전화 또는 이제 서면으로 먼저 전화를 해서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라도 하셔서 뭐 그 문자라든가 하신 다음에 내용을 인지할 수 있게끔 대응하실 수 있게끔, 그러니까 위에 결정권자가 해당 내용에 대한 내용을 인지를 한 상태에서 대응할 수 있게끔 하는 거가 이제 유선상의 보고예요. 서면은 완전히 이제 정리된 거고, 그리고 이때 이제 보고 사항에서 가장 주의하셔야 될 건 뭐냐면 보고 내용이 일원화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관의 기관장이 아는 내용 따로, 현장에 대해서 보고되는 내용 따로, 안전관리실에서 취합되는 내용 따로,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상황 관리가 돼서 개발공사에서 나가는 발생 보고는 모든 사항들이 동일하게, 언론사에서 취재 경쟁이 있으면은 동일한 정보 외에 다른 내용을 얻기 위해서 이쪽 저쪽을 접촉해서 하는데, 그로 인해서 대응 미비로 기관이 신뢰도를 하락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대비를 하고자 하면 절차를 지켜주셔야 된다. 중간 보고는 최초 보고를 기준으로 해서 그 수시로 하는 보고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최종 보고는 이제 최종 소멸된 다음에 하는 건데, 최종 보고 시에는
향후 조치나 구체적인 내용들이 이제 다 들어가야 되겠죠. 이 시간이 앞서 말씀드린 그 중요 재난 관련돼서는 보고를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안전관리실에서는 내용이 취합되면 도재난상황실, 개발공사의 감독부서는 이제 예산 담당관실이니까 통해가지고 되고, 야간인 경우에는 이제 안전관리실로 오면은 저희가 이제 주간에 앞서 말씀드린 절차를 이행하고, 그리고 이제 이거 외에도 지자체 관련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지자체 상황실에도 같이 내용 보고를 하고, 그리고 이 보고에 대해서는 중대재해 같은 경우에 이제 사장님까지 이제 즉시 통보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이제 부서부터 본부장 사장의 결제 라인을 밟아서 올라가야 된다. 그리고 ICT 시스템 중단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시스템이 중단되면은 해당 인사청무처의 그 시스템 담당자는 그룹웨어에다가 중단 사실을 못 알리니까, 그때는 중단된 상황이니까 전화나 문자로 재해 상황을 알립니다. 예시를 든 겁니다. 충북개발공사 전산 장비가 풍수해로 인하여 장비가 손상됨에 따라 전자결제 시스템의 사용이 일시 불가합니다. 전산실 전산 장비에 대한 복구가 금일 내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문자를 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 문자가 확인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 그 복구에 대한 증빙은 어떻게 하냐면, 전산실이 위에 있지만 뭐 창호가 있고 또 한 부분이니까 위에 이제 옥상 조경에 따라서 요즘에 이제 강하게 비가 오면은 위로부터 해서 침수가 내려오는 경우도 있어요. 우배수가 제대로 안 될 경우에. 그리고 창호로 인해서 침수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창호가 파손돼서 뭐 일부 수손 장비가 가동이 불가하다라는 걸 가정을 해가지고 전산 담당자의 협력 업체가 점검을 하는 내용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인사청무처 전산 담당자는 우수로 인한 피해니까 첫 번째, 누전 우려 시설에 대한 전원을 차단을 해야 돼요. 감전위원회가 있으니까. 그리고 비가 들어오는 부분이라든가 누수로 인한 부분을 폐쇄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유입된 것들을 제거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해당 지금 말씀드린 거는 이제 시설 담당자 내용입니다. 그리고 전산 담당자는 전산 장비를 점검하는데, 장비에 대한 거, 그리고 이제 그 장비 중에 교체가 가능한 거 이제 탈착해가지고 예비 장비로 해서 교체가 될 수 있게끔 할 수 있게 관리하는 게 이제 전산 담당자. 아까 비 피해나 방어나 하는 게 이제 이 시설 담당자. 이렇게 요 내용에 따른 훈련을 시행하셔야 됩니다. 이 시스템이 중지가 이제 되고 각각의 부서별로 저한테 업무 중지와 관련된 피해 관련된 보고가 다 들어와야 돼요. 각각의 부서는. 그래서 그게 다 취합이 돼야 되고, 그게 끝나면은 이제 전산 시스템 중지를 해제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은 이제 1시간 이내로 해서 복구 공지를 하고요. 그리고 최종 업무를 개시하는 걸로 모든 재해복구 훈련은 마치는 걸로 할 겁니다. 그래서 요게 재해복구 훈련 공지를 할 때 재해 상황까지 안전관리실에서 제가 공지를 할 겁니다. 충북 지역 해가지고 청주 지역 뭐 시간당 몇 미리 이상으로 인한
피해, 각각의 뭐 건물 손실로 인한 기능 마비 해가지고 몇 개 상황을 시나리오를 짤 거예요. 짜서 제시를 하면 거기에 맞춰서 각각의 기능 연속성 훈련 담당자들이 업무 보고를 실제 전자결제 시스템이 중지된 상태에서 저희 안전관리실로 다 취합돼서 올라오게끔 진행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세부적인 내용은 기능 연속성 담당자 각 부서를 통해서 임무 카드하고 그리고 실제 훈련 증빙 사항들이 뭐가 있는지는 개별 통보를 통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교육 수료 관련돼서 유튜브에 그 답글에 소속, 성함, 직위 그리고 수강 여부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